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수 크게 치셔도 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광명에 이렇게 금강정사라고 이렇게 말로만 들었는데 우리 진짜 홍자 큰 스님 원력이 도량 곳곳에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도량에 이렇게 또 좋은 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예. 다들 잘 계시죠? 세상이 어수선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열심히 본인의 마음 놓지 않고 오롯이 이렇게 부처님 찾아와서 좌복 위에 앉아서 마음 들여다보고 다르마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가면, 그쵸? 세상이 뒤집어지고 우주가 부서진다 해도 어떻겠습니까? 하나 걱정할 일 없겠죠. 그죠? 금강 같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내면의 마음의 그 내면의 힘을 부처님 법을 통해서 계속 길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와 있으셔서 아마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불자님들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여기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방금 소개받은 대로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학인 스님들 가리키고 있는 보일 스님이라고 합니다. 보일이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요즘에 다들 삶도 팍팍하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저도 지금 여기 원래 봄에 법문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준비는 이제 나름 뭘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오면서도 우리 큰 스님이 계셔서, 그죠? 큰 스님 모시고 있는 도량에서 내가 이거 법문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또 여기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왔는데 또 내용 없이 딱딱하게 뭐 강의를 하고 갈까, 그것도 또 그렇고.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그 신도 회장님 보살님하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계단 올라오면서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와서 삼배 딱 드리고 나서 떠오른 생각은 반반씩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이게 중도인가요? 불교에서는요, 여러분들 이제 불자님인데 우리 거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부처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운 질문 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딱 생각나는 것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됩니다. 연기와 공, 중도 다 같은 말이거든요. 불교에서 연기법을 생각하든가 중도를 떠올리시면 다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이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친구에서나 살아가면서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복잡한 어려운 내용을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여러분들 앞에 어려운 질문을 해올 때 다 중도법으로 섭수하시면 돼요. 중도는 그렇지만 중간이 아니에요. 이도저도 아닌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그 무게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그 무게중심을 잘 잡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귀중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저도 알고 있는 것 또는 전하고 싶은 말씀 정성껏 집중해서 한번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처음 보신 분 계신가요? 대부분이시죠? 그러면 이제 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 또 문제가 또 생기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한 5, 6년 전에 학인 시절에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으로 치면은 좀 옛날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인공지능 AI 있잖아요. AI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그 당시에 AI 로봇의 불성 연구란 논문으로 해갖고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지금으로 거의 30년 전이죠. 그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그 당시에는 뭐 좀 부끄럽더라고요. 무슨 스님이 돼갖고 무슨 인공지능 AI 남들 하지도 않는 그 당시만 해도 AI는 뭐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절대 AI나 이런 데 가겠다 그러면은 안 되는 연구자들도 AI라는 말로 펀딩, 국가기관이나 뭐 이렇게 연구 신청하면 돈 안 주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요즘하고는 이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이 2012년도 저도 이제 해인사 떠나서 그때 뭐 일본으로 뭐 대만으로 이렇게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할 때였는데 뭐 갑작스럽게 자꾸 저를 찾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완전히 세속에 관심을 끊고 살았었는데 뭔 일이 벌어졌나 딱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이 갑자기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아주 쓸모가 있대더라.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17년 넘어가면서는 이제 그때 동국대학교에서 그 세계 불교학 대회를 유치하면서 뭐 인공지능과 불교 이걸 뭐 다루다 그래서 뭐 논문을 써서 발표해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산속에 가만히 있는데 시절 인연으로 만나서 계속 저는 소환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과 불교의 관계 또 인공지능과 불교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 불자님들이 어떤 윤리를 갖고 살아야 될지 또 앞으로 닥쳐올 세상은 어떤 세상의 모습으로 그려질 건지 또 우리 미래 불교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모해 갈 건지 그런 기타 등등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서 연구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불교 TV 영상 보시면 한 2021년도 2021년도도 요즘처럼 2022년도에 그 오픈 AI의 챗GPT가 나와서 막 상용화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느낀 거는 한 지금 2년이 채 안 됐을 겁니다. 돈을 주고 인공지능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은 이제 아주 최근의 일이죠. 근데 그 아주 짧은 1, 2년 세월 상간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나요? 안 느끼셨어요? 아주 안 느껴지시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뭐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일어나서 고요히 앉아서 이렇게 딱 스트레칭 하시고 요가 하시고 참선하시나요? 그래서 불자님들인데 참선하셔야죠. 아닌가요? 우리 저 지금 동대에서 강의하다 보면요. 요즘 MZ 세대들은요. 이 질문 딱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뭐 하냐면 딱 눈 들어서 바로 이제 핸드폰 잡는 거죠. 그죠? 핸드폰부터 잡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시간 확인하고 카톡 확인하고 부시시하게 또 화장실 가서 양치하면서 또 그거 켜놓고 뭔가를 유튜브를 보면서 양치하고 또 밥 먹을 때도 옆에 또 켜놓고 또 전철 타면서 이동하면서도 또 그거 켜놓고 보고 또 심지어 수업 들어와서도 또 그거 켜놓고 또 보고 뭐 식당에서 만나자 커피 먹자 수업 재미없다 빨리 나가야 될 텐데 뭐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끝나고 나면 또 친구 만나서 또 밥 먹겠다고 약속해놓고 또 친구 앞에 눈 앞고 만나놓고도 또 이거 하고 있어. 각자. 하루 일과 끝나고 친구 만나면 또 맥주집 약속하고 레스토랑 약속하고 또 만나고 헤어질 때 또 기차역에서 그 전철 안에서 계속 그거 해. 또 집에 가서 또 밥 먹으면서 또 이거 해. 또 마지막 잠드는 그 순간까지 이거 하다가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다가 스르륵 잠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MZ 세대들 그렇죠. 그러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간은 5장 6부로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스마트폰이 생겨서 5장 7부 5장 7부가 됐다 그래.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그 스마트폰 다 일단 강의에 집중하기 위해서 회수하겠습니다. 잠시만 1시간만 회수하겠습니다 하면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폭동 일어날 거예요. 난동이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 20년, 30년 전에 해인사 같은 데서 수련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수련대회 하면요, 요즘 같은 템플스테이가 없었을 때예요. 템플스테이 전에 수련대회를 한번 4일, 5일 하면, 뭐 지금은 절대 안 그런데, 그 해인사 승가대학이나 예전에 보면 해인사 강원이 무슨 뭐 그냥 막 군대처럼 되게 엄격했거든요. 그래서 수련대회 온 우리 불자님들도 그것을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 그래서 4일 동안 막 며칠 동안 그걸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는 핸드폰이었잖아요. 뭐 삼성 애니콜 뭐 이런 거 쓸 때였는데. 자, 3일 동안, 4일 동안 여러분들 절에 들어오셨으니 지금부터 핸드폰은 사용 금지입니다. 자, 앞줄부터 저기 비닐봉지에서 다 이름 써서 다 제출하세요 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순히 다 제출을 해요. 그때만 해도 핸드폰을.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다 집에 갈걸요, 아마. 그게 단순한 현상 같지만 그만큼 디지털 기계, 스마트폰, 옛날 핸드폰이 아니라 이게 지금 얼마나 나의 삶 속에, 일상 속에 신체화되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 같은 거거든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 만약에 잃어버렸다 그러면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질 겁니다. 패닉이죠, 패닉 완전히. 근데 그게 뭐냐면 과거 같으면 괜찮을 일이지만 지금은 여러분의 생각, 약속, 일정, 계획, 그 모든 것들이 핸드폰에다가 다 옮겨가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스마트폰이 지금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점점 갈수록 디지털, 이 세계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 속으로 지금 파고드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게 한 100년, 200년 상간에 이뤄질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뭐 10년? 우리 아이폰이 2006년도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로 출시됐는데 20년도 안 돼서 지금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은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의 한복판에 지금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좋든 싫든 여러분들은 이제 100세까지는 살아야 됩니다. 계획 잘 세우셔야 돼요. 끔찍하다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은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불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지금 하고 다니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 AI가 뭐 한 번에 지나가는 물결 트렌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이제 주제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이제 핸드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AI는 여러분들 지나다니면서 뭘 생각하나요? 공항 같은 데서 왔다 갔다 하는 로봇, 또 음식점 가면은 음식 날라다 주는 로봇 연상하시죠? 이제 그거는 이제 아주 지금 현재 아주 초기 단계 AI로 치면 석기 시대, 인간으로 치면 석기 시대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걸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지금 미국 텍사스 로봇 공장 같은 데서는 한 달에 5만 대씩 로봇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올해부터. 지금 계속 출시돼서 아마 빠르면 내년 중반, 후반부터는 아마 우리 주변에 아마 김밥 천국부터 시작해서 어지간한 데는 전부 다 로봇들이 서빙만이 아니라 음식도 주방에서 다 만든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오늘 빠뜨렸네요. 다른 것부터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 어제 테슬라에서 이거 공식 영상은 아닌데요. 로봇이 테슬라 자동차 아시죠?
거기서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렇게 비탈길을 저렇게 좀 걸어다니는 로봇이 어제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해서 그 홈페이지에는 올라오지 않았고요. 연구자들끼리 보자고 서로 이제 돌리는 지금 영상입니다. 지금 울퉁불퉁한 저 비탈길을 저렇게 걸어 내려오는데 안 넘어지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저 로봇이 안면 인식,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각 인식 카메라 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저렇게 평형과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도 저렇게 저 정도 비탈길 힘드시겠죠? 저 로봇은 지금 시각 카메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인간으로 치면 눈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 정도로 지금 움직여내는 겁니다. 왜 저게 가능할까요? 물론 기술적인 거긴 하지만 수없는 학습 패턴을 연구를 해서 uneven, 물퉁불퉁한 노면, 지면을 착지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형태의 기울기, 어떤 형태의 돌멩이, 아니면 흙, 어떤 형태의 경사가 있을지를 순간순간 초당 400조 번 이상 계산하면서 저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죠. 예측.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로봇이 저 정도까지 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한 건데 저것조차도 앞으로 한 10년 이후에나 가능할 일일 거라고 전부 로봇 공학자들이나 인공지능에선 학계에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저기 테슬라 옵티머스라는 로봇인데요. 저거를 2, 3년 안에 지금 저 정도까지 끌어올려 버렸어요. 앞으로 더 단축될 거예요. 저게 이제 시각 카메라가 있어서 사람들을 인식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 옆으로 이제 막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지금은 자동차 한 대 값. 그러니까 뭐 4천만 원, 3천만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하니까 로봇이 머리가 없는, 머리는 텅 비어갖고 우리 인터넷처럼 클라우드라 그러는 기술이 있거든요. 위에서 다 조종을 하고 유닛은 저 로봇은 각자 집안에서 청소 로봇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가사일 도와주는 로봇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여러분들 자동차 할부로 사잖아요. 하듯이 리스로 로봇을 뭐 월 30만 원 업체에서도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소상공업자들 또는 집안에도 이제 로봇이 마치 여러분들 자동차 할부 여러분 우리 세대는 다 알잖아요. 우리 마이카 시대라는 거 혹시 아나요? 우리 MZ 이런 말 몰라. 마이카라는 말 들어보신 분 다 알잖아요. 우리 세대 때는 마이카가 꿈이었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예전에요.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어렸을 때요. 앞으로 마이카 시대가 온대요. 마이카 시대가.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5살 때 6살 때였는데 앞으로 마이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제 아주 그럴듯한 트럭을 하나 사갖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뿌듯하셔갖고 제 기억에 그때 5살 6살 때였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다 기억나잖아요. 마이카. 근데 영어인지도 몰랐어요. 마이카가 무슨 말인지 형들한테 물어보니까 영어로 나의 차란 뜻이더라고요. 근데 각자 누구나 다 각자 자기 차를 갖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게 말이 되나 지금? 우리 동네 차도 우리가 처음 이해하는데 무슨 마이카야? 근데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마이카가 뭡니까? 집안에 뭐 엄마 아빠 차들 다 각자 다 있고 뭐 난리도 아닌데. 근데 이제 마이 로봇의 시대가 이제 너무나 빨리,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황스러울 정도로 빨리 찾아왔다. 좀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시간이 이게 저는 많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적인 것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AI 로봇 하면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AI도 깨달을 수 있는가? 그죠? 그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또 두 번째, AI도 우리처럼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다 각자는 내가 낸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아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AI 로봇도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을지?
뭐 그 정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은 자료를 많이 준비했지만 여러분이 딱 궁금해하실 두 가지. 우리 거사님들도 있는데 우리 저기 친구분들하고 도반분들하고 가서 약주 한 잔, 곡차 한 잔 하시다가 야, 너 절에 다닌다며? 근데 불교에서는 AI 로봇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나?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도 절 좀 다녔는데 부처님께서는 말이야 딱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아무 말도 못하겠어. 그럼 곤란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시대가 주는 질문이에요. 우리 일선 포교당 가잖아요. 우리 꼬맹이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스님들 만나면 그런 질문해요. 스님 AI 로봇도 깨달을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받게 돼요. 이제 손주들한테나 누구네한테도 그 얘기만 어떻습니까? 핵심만 그죠? 이 얘기 저기 다 빼고 핵심만 꺼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볼까요? 동물들은 자아의식을 못 갖는다 그럽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저렇게 거울을 갖다 설치해 놓잖아요. 밀림에. 그러면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인 줄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깜짝 놀라겠죠, 저렇게. 거울을 깨기도 하고요. 주먹을 날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침을 뱉거나 오줌을 싸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울 뒤에 뭐가 있나? 거울 뒤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또 막 위협하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자기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연구자들에 따르면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자기하고 동일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아의식이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떤가? 어떤 쟤들 막 좀 웃기죠. 근데 인간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사실 다를 것 같아도 인간은 연구에 따르면요, 자크 라칸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얘기한 것은요,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되면은요, 아기들이 거울을 보면서 저렇게 거울을 막 더듬고 때려보기도 하고 동물들처럼 하다가 그 나이 때, 그 정도 태어나서 그쯤 되면 저게 내가 움직여보고 저게 나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한대요. 자아 동일시라 그러거든요. 거울에 있는 모습하고 내하고 저게 나구나라는 걸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거울 단계라고 어려운 말을 자기네끼리 표현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자크라칸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라는 게 우리는 그대로 거울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좌우가 바뀌죠. 또 조그마한 손거울에 여러분 보살님들 화장할 때 갖다 놓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거울이 다 들어가죠. 자기 작은 얼굴이. 자기 큰 얼굴이 작은 거울에 다 들어가잖아요. 자기 얼굴이 그렇게 작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만족스럽죠? 그 작은 거울이 왜곡되면서 그 상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뿌듯해갖고 너무 이뻐 보이잖아요. 자기 얼굴이. 뭐보다? 실제 얼굴보다. 저 아기도요, 자기 얼굴이 신체가 완전하지 않고 좌우가 바뀌어 있고 생각보다 자기 몸이 작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흡족해해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흡족해 한다는 거죠. 그것을 거울 단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 순간이 바로 자크 라칸이 볼 때는 처음으로 인간이 자아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라 그래요. 근데 그 자아의식을 갖는데 그 자아라는 게 나를 그대로 비춰줘야지 내가 맞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조그만 성거울 보면서 내 얼굴이 참 작구나 느끼는 것처럼 왜곡되고 변형된 형태의 자기를 자기로 믿는 거예요. 애초에 저 아기가 본 것은 비슷한 자기를 봤지만 사실은 정확히 자기를 보여주는 영상은 아니죠. 근데 자기라고 믿어요. 자크라칸이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인간이 자아의식을 갖고 있고 이게 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 나라는 것은 뭐다? 왜곡된 이미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나의 모습이 아닌데 나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의 사진, 카톡의 프로필 사진, 그게 정말 나인가요? 그게 정말 나예요? 나였으면 하는 모습일 수도 있죠. 한 번도 그 사진이었던 적은 없어요, 나는. 맞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나라고 믿는 거죠. 동일시하죠. 자아의식을 그렇게 갖는다는. 근데 그 자아의식이라는 건 왜곡돼 있다는 얘기예요. 안 넘어가네요. 자크 라칸이라는 사람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아라는 게 우리 불교에서는 무아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무아론. 부처님께서 말했던 얘기 중에 재행무상 또는 제법 무아라고까지 얘기했죠. 모든 존재나 현상은 뭐다? 고정적, 확정적인 실체가 없다. 나라는 것도 실체가 없다.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부처님 나라는 게 실체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졌길래 내가 없다고 하는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라는 것은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 오온의 가합물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잠깐 동안만 합쳐져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나의 실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색, 루빠라 그러죠. 우리 물질, 수, 느낌, 상, 생각, 행, 우리 의지, 식, 이 모든 거에 대한 인식작용들 이 5가지에 불과하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근데 그 오온이라는 것, 색수상 행식이라는 것은 나의 것, 나의 소유도 아니며 나도 아니다. 그리고 뭐냐? 그것을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여겨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오온 이렇게 여러분 불교대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요소로 인간은 존재는 구성되어 있고 저 5가지의 임시적인 가합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한다고 내가 낸데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임시적으로 붙어 있는 것일 뿐이다. 흩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왜 자아의식을 못 가질 건지, 인공지능이 왜 못 깨닫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왜 불교 전통이 위대하냐 이런 말을 하시자면 왜 하필이면 인공지능에 우리 불교를 갖다 붙이느냐라고 의아해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불교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 인간의 의식 구조에 대해서 오랫동안 천착해온 전통이 없어요. 부처님이 오신 지가 2500년이 지나고요. 그 후에 대승운동부터가 2000년이 다 지났는데 그 전부터 우리 스님들이나 부처님 이후에 부처님의 제자들은 뭐가 궁금했고 뭐가 고민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평범한 인간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부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가 중요한 화두였어요.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길래 이렇게 우리가 부처가 되기가 어려운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한 것은 가만히 앉아서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뭘 한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찬찬히 선정해 들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백, 수천, 수만의 스님들이 수행력이 깊어진 상태에서 보니까 유식이라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 유식 전통에서는 보니까 인간이 누구나 다 이 마음 속에는 뭐가 있더라? 8식 또는 우리 진제 스님은 9식까지 있다고 했는데요. 8개의 식의 층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 8개의 층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이비 설신의 배웠죠? 뭐 어디서 배웠죠?
반야심경. 반야심경이 엄청난 내용입니다. 너무 짧아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삼천부 반야를 263자로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봅시다. 안이비설신이 색성양 미촉법, 그 안에 다 그 얘기가 들어있는 건데, 눈, 귀, 코, 혀, 몸으로 맛보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만져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생기죠? 불교에서는 식이 생긴다고 그래요. 식. 그 식이라는 게 생명체, 어떤 존재든 간에 인간이라면 또는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그 식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식은 언제 발동하느냐? 색, 수, 상, 행, 식. 눈, 귀, 코, 혀, 몸이 대상에 접촉할 때마다 그 식은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식으로 지금 너무 법당하니 따뜻한데 추운데 뭐 이런 분별들, 눈이 너무 부신데 아닌데 이런 느낌들, 향 냄새가 좋은데 안 좋은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느낄 때마다 그 몸의 기관이 다 뭐다? 일종의 인터페이스예요. 그게 뭐냐면 감각기관. 세상과 접촉하는 접촉면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식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제 목소리가 들리죠? 그게 뭐죠? 이 식이 작동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게 전오식이라 그래요. 앞에 5가지 식이다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그쵸? 그러면 그 5가지로 우리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자료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모아들여야죠. 그게 바로 육식에서 하는 일입니다. 육식. 그죠? 육식에서 5가지에서 들어온 모든 정보들, 모든 느낌들을, 모든 식들을 종합해서 정리한다. 그게 제6의식입니다. 의식. 그러면 6의식까지 왔을 때 그 6의식이 내 거다. 나의 느낌이다. 내가 낸데 하면서 졸리다. 피곤하다. 그게 누가 피곤하죠? 옆에 사람이 피곤한가요? 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피곤한 거잖아요. 그게 뭐다? 제7말라식이라고 그럽니다. 제7말라식. 그 모든 느낌 속에 나라는 생각을 탁 끼워 넣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그렇다는 거죠. 그게 제7말라식인 거죠.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1식부터 7식까지의 그 모든 식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저 심연에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도가니와 같은 저 밑에 동그라미 있죠? 알라야식이라고도 하고 아뢰야식이라고도 하는 가장 밑에 심층 의식이 있다는 거죠. 저것은 마치 여러분들 외장하드 있죠? 또는 여러분들 핸드폰에 저장장치 있잖아요. 저장장치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는 여러분들 사진 찍은 거 저장해주고 문자 보낸 거 저장해주고 주소 저장해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는 다 작은 컴퓨터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핸드폰이요. 1963년도, 61년도에 미국의 나사에서 달나라를 보냈을 때 나사에 있던 거기 컴퓨터 시스템보다 몇백 배는 훌륭하고 몇백 배는 성능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사 컴퓨터보다 달나라도 보낼 수 있는 컴퓨터들을 지금 다 들고 있다니까요. 거기 하드 드라이브, 즉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게 저 제8 알라야식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이 스마트폰은 아닌데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다? 마치 스마트폰처럼 메모리, 저장장치, 하드드라이브, HDD라는 게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은 용량이 무한대야. 용량이 무한대의 저장장치. 어느 정도 무한대냐면 여러분들이 전생, 그 전전전전전전 몇 승까지 올라가는 알 수도 없는 숙세의 삶까지도 낱낱이 여러분이 잠깐 지나친 생각 법문에서 이렇게 딱 집중했는데 옆에 살짝 누가 딴짓했어. 짜증나. 그 생각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난 원래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젠틀한데 그쵸? 누가 딱 들어와서 문 안 닫고 들어왔어. 문이 좀 열려서 추워.
아, 좀 문 좀 닫고 다니지. 딱 이때 짜증. 이 짜증낸 것마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낱낱이. 그것을 알라야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저 알라야식은 뭐에 토대가 되냐면 알라야식이 있어야 제8 알라야식이 있어야지 제7 말라식이 나옵니다. 또 제6 의식은 제7 말라식이 있어야 제6 의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으려면 첫째, 아까 얘기했던 8가지 식이 다 있어야 돼요. 일단 식을 갖출 수 있을지 없을지도 의문이거니와 설사 100번 양보해서 사람처럼 식을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5식까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가질 수 있을 것 같죠? 요즘 인공지능 어때요? 눈, 귀, 코, 혀, 몸 다 있죠? 또 다 그거에 대한 정보, 감각 자료, 데이터들을 다 수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6의식까지도 될까 말까 하긴 한데 대부분 학자들은 제6의식까지는 무리다. 또 제7식은 왜 못 갔느냐? 나라는 자기의식, 제8식이 없기 때문에 또 못 갖는다. 뭐 이런 식의 논의들을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5식과 8식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6, 7식, 그러니까 제6의식과 제7 말라식, 내가 낸대 하는 것은 가질 수 없다는 게 학계나 업계의 중론입니다. 단 한 가지 단선이 있어요. 인공지능이 마치 애초에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너는 자아의식이 있는 AI야. 그러니까 네가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전제 속에서 일상생활을 해봐 하면 또 모르죠. 생겨날지도.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6식, 7식까지는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나요?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래도 들어두세요. 언젠가는 분명히 탁 개합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정답이 아니어도 정답은 없어요. 누가 알겠어요 혹시? 100년, 200년 뒤에 진짜 깨닫는 인공지능 로봇 석가모니 붓다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누가 모르는. 자,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러면 난 절대 깨달을 수 없어. 어떻게 인공지능 로봇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래요. 깨달을 수 없다. 자, 뭐 누구나 다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불교적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과연 깨달을 수 있을지 없을지. 깨달으면 여러 종류가 있죠. 눈이 너무 이쁘게 내리네요. 네. 자, 이 순간 여러분 휙 돌아보는 그건 누가 돌아본 거예요? 누가 돌아본 거죠? 누가 돌아봤죠? 그걸 알아차리는 그게 누구였죠? 모든 사람들이 싹 갔어, 방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바닷속에서 물고기들이 막 들어가고 확 가죠. 순간적으로. 밤하늘에 갈매기가 그냥 날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또 확 대형을 맞춰서 착 가죠. 아까 여러분들 그냥 졸고 있다가 갑자기 확 가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죠? 여러분의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내 그 소리를 팍 돌아가는 그게 누구죠? 그 나가 누구죠? 도대체 어떤 힘이 갑자기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을까요? 그게 화두예요. 우리 스님들 하는 게 화두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돌아보는 놈이 누구냐는 거죠. 그 순간 팍 돌아보는 그 자신. 그걸 알아차리면 그때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총림에서 우리 해인사나 이런 데서 방장스님이 딱 올라가서 어때요? 주장자를 탁 들고서 이렇게 있잖아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단 말이에요. 싹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 하죠? 쾅! 내리치잖아요. 그럼 우리 스님들 졸다가 깜짝 내리잖아요.
깜짝 얼마나 놀라겠어요. 졸린데. 그때 깜짝 놀라서 깨나는 게 누구죠? 그게 누구죠? 그게 뭐죠? 성철 스님은 그걸 입먹고라고 물으셨잖아요. 사투리로. 이게 뭐냐 이거예요. What is this? 그게 Who am I? 이거 뭐야? 이거 뭐지? 그때 돌아보면 나는 누구야? 이게 누구야? What am I? 뭐냐 이거예요. 그게. 금방 돌아봤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쿡 찌르니까 봤어요? 내가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봤죠. 그게 화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때 나를 보게끔 만든 그건 뭐지? 그거 놓치지 말고 한번 보세요. 간질간질해집니다. 간질간질해져요. 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나 직장 야외에 가면 뭐 하죠? 과자에다가 실 매달고 이렇게 먹을 둥 말둥한 높이에서 이렇게 했던 적 있죠? 경험 있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콧등 왔다 갔다 하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화두를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죠? 알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가야 돼요. 최소한. 돌아보니까 돌아봤지 뭘 그걸 물어봐. 이렇게 하면 그건 문제의식이 없는 거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깨달음 아까 나 얘기했는데 좋다. 한번 보자. 깨달음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자식 딸내미나 아들내미가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죠. 엄마, 나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제 나도 깨달았어. 이것도 깨달음이죠. 내가 얼마 속상하게 했는지 이제 깨달았어. 그것도 깨달음이겠죠. 하지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런 깨달음, 일상적 깨달음이 아니고 불교적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불교적 깨달음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공지능 업계나 학계에서는 얘기할 때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저는 학회에 가면 받아요. 농반진반으로도 받고 실제 진지하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고요. 인공지능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저도 근기설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눈빛이 얼마나 진지한지에 따라서 나도 농담이면 농담으로 받아야 되고 농담이 아니면 또 진지하게 대답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정색 모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색, 진지하게 얘기하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로봇은 불교적 깨달음을 할 수가 없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 문제가 아니고 저도 인공지능을 30년째 지금 고민해오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상상도 못하고요. 요즘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엔비디아라는 데서 만드는 H100 같은 인공지능 엔진,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칩 같은 경우에는요 1초에 400조 번 이상을 연산을 해요. 상상이 가세요?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지도 몰라. 오른다 그러면 저 예전에요.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데 20년 전에요. 엔비디아 10년 전에도 엔비디아를 맨날 강의하면서 다니면서 우리 거사님들 보고 이런 회사 주목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셔갖고 그때 하신 분들은 정말로 굉장히 했겠죠. 어쨌든 그 얘기는 다른 데서는 많이 했는데 어쨌든 1초에 400조 또 A100 같은 경우에 315조 번을 연산을 합니다. 상상 초월하는 연산 수준이에요. 인간이 AI를 쫓아가거나 어떻게 넘어선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애초에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은 부처님의 말하는 깨달음을 가질 수 없다. 이 얘기는 인공지능이 말하는 불교적 깨달음. 불교에서는요, 깨달음은 어떤 게 깨달음이냐 하면, 우리가 이것은 깨달음이다 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인공지능은 무위법의 영역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부처님이 봤을 때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유위법의 영역, 하나는 무위법의 영역. 유무라는 건데요. 이 우주에는 생성과 소멸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죽는 세상, 뭔가 만들어지면 사라지는 세상이 있고 그게 유의법이라는 거죠. 우리 세상의 모든 세상은 뭐죠? 생로병사, 생주이멸, 그죠? 성주개공,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겨났다가 변화하고 결국은 사멸해 가죠. 그게 생의 주기잖아요. 이 우주마저도 그게 유의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의법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무의. 그렇게 생성과 소멸하고는 관계가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탈, 열반, 깨달음. 이게 바로 무의법의 영역입니다. 이 무의법의 영역이라는 건 뭐가 무의법의 영역이냐? 생성과 소멸, 나고 변화하고 죽고 하는 그런 형태의 사이클이 적용되지 않는 세상, 그게 무의법이라는 거죠. 그 세상은 유의법과 무의법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법문 듣고 고요히 앉아서 단 5분만이라도 참선하고 화두 들고 집중하는 것은 무의법일까요? 유의법일까요? 무의법입니다. 무의법. 그 에너지, 그 상태, 그 결과는 뭐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초발심 자경문에 뭐라 그러세요? 100년 쌓은 재물은 하루아침에 틱 긁어갖고 3일 닦은 마음은 천년 만년의 보배다 하는 말이 천년 만년도 아니에요. 그냥 무한대의 보배라는 뜻이에요. 왜? 그 수행하고 닦은 무의법의 영역의 이치는 사라지거나 하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냥 고정불변인 거죠. 그걸 깨달음, 해탈, 열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실걸요? 예전에 무슨 그 70년대 반전운동 했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히피들이 히피 운동하면서 무슨 뭐 막 이렇게 마리화나 같은 것들을 피우고 막 그러면서 그때 느끼는 느낌이 뭐 니르바나와 같다 뭐 어쩌저쩌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런 아주 행복하고 각성되어 있는 상태를 열반이다 막 이렇게까지도 막 불교를 잘못 이해해서 얘기했던 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7, 80년대에. 자, 다음날 아침은 어떨까요? 여러분 공차 한잔 마시면 기분 좋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또 아까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다음날 어때요? 남는 것은 그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자신감과 그 좋은 느낌은 없어지고 숙취만 남죠.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고 진정의 좋은 거고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열반이자 그런 거라면 생성 소멸이 없어야 돼요. 생겼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다? 쉽게 변해버리잖아요.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숙취로 변화돼서 들어온단 말이죠.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유의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봤자 잠깐 좋고 긴 고통의 시간은 이틀, 3일 숙취가는 그런 고통. 자, 그게 유의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불자님들이시기 때문에 뭐 깨달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했다 했을 때 간단합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 그 상태가 지금은 어떠한가 물어보면 게임 끝이에요. 그때는 깨달았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창란, 착각에 불과한 것이에요. 진정한 깨달음이라면 유의가 아니라 무입니다. 생성과 소멸, 사라짐이 없어야 돼요.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불가역성이라 되돌리지 못하는 상태를 깨달음이라 그래요. 한번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 수행을 좀 안 했다고 해서 다음날 안 깨달아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깨달음의 불가역성. 이 컵이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붙일 수 있나요? 붙여도 그건 깨진 컵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깨달음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번 그 상태가 되면 다시는 어떻게 된다? 안 깨닫는 상태로 돌아가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뭘로 만들어졌죠? 이진법이잖아요. 0과 1로 데이터. 우리 간단해요. 지금 여기 법당의 불 어떻게 되죠? 딱 두 가지 상태죠. 켜지거나 꺼지거나. 꺼지면 0, 켜지면 1. 이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인공지능, 컴퓨터,
지금 여기 디스플레이 모든 것들은 뭐다? 복잡하고 굉장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뭐다? 커지거나 껴지거나 이 두 가지 숫자 이진법으로 갖고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인공지능조차도. 그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조차도. 요즘 말하는 딥러닝도 그렇고요. 저희들은 뭐 동대 같은 데서 제가 불교와 AI를 지금도 강의하고 있는데 한 학기 수업하다 보면 이제 그 딥러닝 다 뜯어보게 만들거든요. 딥러닝이라는 걸 AI의 그 심장을 다 뜯어서 보면 뭐가 남느냐? 더하고 빼고 더하기 빼기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한 연산입니다. 아주 간단한 연산인데 아주 간단한 함수인데 문제는 뭐다? 그 간단한 함수를 1초에 400조 번, 300조 번 할 수 있으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핵심은 AI는 뭐다? 이진법 데이터에서 움직여지는 알고리즘에 불과하다. 그 얘기는 뭐다? 커졌다, 켜졌다. 커졌다, 켜졌다는 커졌다, 꺼졌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커졌다, 껴졌다 하는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모든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그 데이터를 돌리는 알고리즘도 또 커졌다, 껴졌다 하는 그 이진법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다? 알고리즘,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생멸을 거듭하는 전멸,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불과하고 그것이야말로 대표적인 유의법의 영역입니다. 대표적인, 그잖아요.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 영역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어떻게 그 데이터가 없는 상태, 그 이진법의 데이터가 없는 상태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이 눈을 바라보려고 확 돌아갔을 때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본원적 지각 능력이라 그래요.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거죠. 사람들, 생명들은 다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옛날 보조국사 진울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나눠주는 오늘 자료에도 그게 들어가 있는데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요 공적 영지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누구나 다 공적 영지를 자각할 수 있는 일종의 스마트폰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공적 영지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게 뭐냐면 텅 비어 있다는 거죠.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어떠한 정보, 어떠한 데이터, 어떠한 이진법, 알고리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데 텅 비어 있는데 놀랍게도 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또렷하게 모든 것을 다 자각하고 비추어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 부처님이 깨달은 게 다른 게 아니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처님만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그걸 갖고 있고 사람은 더 분명하다는 거죠. 저 공적 영지. 저건 뇌과학에서도 입증된 거예요. 뭐다? 내용 없는 상태. 멍 때리는 거하고 달라요. 멍 때리는 것은 뭐다? 내용도 없고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자각을 못 하는 거죠. 텅 비어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텅 비어 있지만 오롯이 다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현상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지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해인사 있죠. 해인사. 제가 해인사에서 왔잖아요. 해인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해인? 바다도장. 예, 잘 아시네요. 왜 바다도장일까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잘 아세요, 근데. 아까 공적 영지라고 표현했지만요.
산매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인 산매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불가에서는 이 바다에 많이 비유하죠. 강물이나 바다에 비유하는데 특히 바다에 비유하죠. 자, 바다 해자 써서 해 했을 때 바다는 어떻습니까? 항상 일렁이죠. 파도가 경랑일 때도 있고 아무리 바다가 잔잔하다 그래도 그냥 우리 찻잔 속의 물처럼 편안할 때는 없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바다는 바람 때문에 일렁이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일렁이는 바다에 달이 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렁이는 바다에 비친, 바다 표면에 비친 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렷하게 비치는가요? 어느 정도 계속 왜곡이 되죠. 일렁일 때마다. 우리 마음은 바다와 같이 끊임없이 일렁이기 때문에 어떻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똑같은 눈 내리는 걸 봐도 또 어떤 형태의 감정을 갖고 맛을 보더라도 어떻다? 각자의 근기 따라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하더라? 왜곡을 하고 변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기처럼 나이가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수행을 하면서 마치 바다가 일렁이던 파도가 어떻게 된다? 마치 찻잔 속의 물처럼 어떠한 형태의 일렁임도 없이 고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뜬 달빛에 달의 모양이 어떻게 비쳐요?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변형 없이 표면에 그대로 나타나겠죠. 마치 어떻게? 도장을 찍은 듯이. 도장을 딱 찍었는데 삐뚤삐뚤 나오면 그 도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도장이 어떤 게 도장이에요? 찍으면 그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마치 일렁임 없이 고요해지면 어떻게 된다? 달빛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을 털끝만큼의 왜곡 없이, 변형 없이, 오해 없이, 자기의 주관적 개입 없이 있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태, 그걸 바로 해인산매라고 한다. 그게 바로 내용 없는 나의 주관적 편견은 사라졌으나 뭐가 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현상을 그대로 비추는 그런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한테 있다? 누구나 다, 여러분들 각자에 다 지금 스마트폰 갖고 있듯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본원적 지각 능력, 공적 영지, 공적한데 텅 비어있는데 신령스럽게 다 낱낱이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적 영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부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생이 되는 이유는 뭐다?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열심히 고행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여러분이 그런 자질과 능력과 기본적 능력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앞으로 몇 생을 수행해야지 그래서 자꾸 태굴심을 내고 자기를 못났다고 여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미 깨닫는 부처라고 하잖아요. 왜? 좀 공적 영지를 이미 갖고 있고 본원적 지각 능력을 갖고 있고, 아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능력이 있다 없다? 왜? 그러니까 확 보잖아요.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말로 표현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선사들도 그걸 말로 표현 안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아까 여러분들 다 했잖아요. 보여줬잖아요. 스스로 확인했잖아요. 그 자각 능력이 있어요. 그게 화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선 실수까지 딱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그 참선의 테크닉은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고, 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아의식도 못 갖겠지만 물론 거기까지는 양보하더라도 불교적 깨달음은 AI는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한 능력은 뭐다? 이런 내용 없는 마음 상태, 공적 영지, 데이터 없는 마음 상태라는 것은 AI에서 상정을 할 수가 없다. 왜? 이진법 데이터에서 알고리즘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체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AI가 내 일자리를 뺏을 거야. AI를 어떻게 해야지. 저거 진짜 막 집에 앉아서 끙끙대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나는 달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와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유니크한 각자의 너무나 고유한 자기만의 불성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불성이 있으니까 괜찮아 해서 소파 위에 눕지 마시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지금처럼 좌보교에서 단 1분, 단 5분이라도 한번 고요하게 자기 내면도 들여다보고 수식관 1부터 10까지 한번 호흡이라도 해보면서 인공지능이 감히 넘볼 수 없고 감히 흉내낼 수 있겠다. 같이 옆에 앉아있으면 되니까 전혀 따라올 수 없고 안 되는 그 세계, 그 부분, 그 영역 속으로 여러분을 항상 오롯이 존재하게끔 하려는 노력, 그게 바로 수행이고 그게야말로 여러분이 AI 시대가 되었든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되었든 자신의 존엄을 지켜가면서 세상사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모쪼록 건강하시고요. 시간이 됐으면 차근차근 하나씩 다 뭐 이렇게 상세히 소상히 알려드리면 좋을 수 있었겠지만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 마음이 많이 급해져서 많이 터덕거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아마 또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우리 뭐 BTN 텔레비전을 통해서 뵙든 더 좋은 자리에서 뵙든 아니면 오늘 또 와서 우리 여기 금강정사에서 뵙든 또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수행 열심히 하셔갖고 꼭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